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예상대로라고 하면 계속 수업 초반에 말씀드리지만, 강의실에서 좀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평상시에 비해서 조금 뭔가 정리되지 않고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좀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이제 지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시작했는데, 사실은 방대합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내용들이.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고, 또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다 담지 못해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뵙지 못해서 좀 굉장히 저기가 있었는데, 또 그 사이에 5월 10일까지 우리가 최소 4주 동안은 이 온라인 수업이 더 진행이 될 거다, 이러한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지난 시간에 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선 그냥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최대한 함축해서 잘 전달해 드리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집중된 내용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주제,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 그 전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요약 정리를 잘 해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오늘은 또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분들도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공부를 알려주시는 지식을 전달하는 우리 교수님들도 굉장히 이 시간 문제, 일방적인 소통,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수준을 알아야 사실은 이 지식의 수준을 제가 더 심화된 걸 들어갈 것인지, 기본에 최대한, 그 다음에 소개를 이제 다양한 걸 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소개해 드릴지를 정하는데, 그런 쌍방향 소통이 있으면서 하면 참 좋을런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제약적이고 일방적인 지금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한 부분이 저희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수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분들도 최대한 뭐 좋은 내용을 전달받기를 원하시지만, 저희 교수님들도 이러한 또 방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4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과제 내드렸었죠.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 과제 확인을 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재활 운동이란,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이 과제를 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근력만 회복했다고 해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다시 스포츠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있는 자기만의 기준, 그런 것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따르고 해야 좀 더 좋은 트레이너, 훌륭한 트레이너, 의미 있는 재활이 과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과제를 내드릴 때 다른 교수님들처럼 어떤 뭐 지식적인 내용을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걸 뭐 그냥 긁어서 복사하듯이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인,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퀴즈를 내드리는 거니까, 제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좀 최대한 그 의도와 맞는 과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따르는 트레이너는 평범한 트레이너입니다. 그 되게 평범한 트레이너고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진짜 내 것을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우리가 운동을 처방을 내리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지식을 가지고서 지식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걸 이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내 거화 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과정에서 또 훌륭한 트레이너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퀴즈 받았을 때, 이제
과연 이 수업 내용이 어떤 교재를 통해서 지금 전달해주고 계시냐,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사실은 조금 좀 지식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메인 교재는 사실은 제가 다양한 서적들을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좋은 책을 또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알기 쉬운 운동 손상, 누가 봐도 알기 쉬운 운동 손상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굉장히 또 유명하신 또 교수님이시죠. 임승길 교수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김병곤 트레이너님, 김병곤 박사님, 유현진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죠. 최근에 이제 토론토에 가게 된 김병곤 선생님, 그 다음에 김창선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신은아 교수님, 이분들이 집필한 내용인데 이 교재를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좀 출판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 소개를 드릴 때 옆에다가 이제 사진을 항상 넣는데 아직 정식 출판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 출판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또 한 가지 또 신인화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혹시나 이 교재를 좀 구입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면 빠른 시간입니다. 정식 출판이 되면 아무래도 비싸겠죠. 조금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정식 출판되기 전에 4월달, 5월달, 5월달, 6월달 이때쯤에 정식 출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혹시나 구입 이사가 있으신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인쇄 가격으로만 이제 인쇄 가격 진짜 저렴한 가격이겠죠. 최소 가격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좀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자세한 안내, 가격 안내 이런 걸 또 해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모든 이제 사진, 그림 거의 대부분의 그림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는 지금 PDF 파일로 좀 업로드 해드리거나 어쨌든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지금 이제 학교 그 이제 이러닝 시스템에 올라가는 이 가상 공간이 또 많은 동영상이나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용량 제한이라는 이런 좀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 파일들을 지금 업로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긴 하겠지만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좀 어떤 형식으로 이걸 공유해 드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 대표 또는 이제 수업을 듣는 대표 학생 한 명한테 제가 보내드리면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재공유를 해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과제, 퀴즈를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형식으로 이렇게 PDF 파일을 이제 답장 형식으로 보내드릴지 뭐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1학기가 끝나기 전에는 시험 보기 전에 이걸 꼭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뤄야 하기 하지만 최대한 이제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잘 이용하자고 하면 우리가 3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최대한 간단한 내용을 요약 정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30분이라는 시간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가 되겠지만 혹시나 오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설명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제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경험, 또 책에서 나와 있지 않는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온라인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저기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집중 강의 시간 때 만나서 이걸 내용을 좀 자세히 안내할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활 과정, 뭐 예를 들어서 통증 조절, 근력 강화 이러한 주제별에 따라서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시간 제약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제가 전반기 때는 1학기의 전반기 때는 대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흐름에 대해서 또 후반부로 갈수록
몇 가지 주제,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혹시나 뭐 수업 관련돼서 좀 제한 사항이 있거나 좀 이런 게 교수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할 테니까 그런 것도 잘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목 관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는 무릎 관절의 손상 및 처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우리가 무릎 관절의 원리를 이해하고 익히고 배우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의 원리를 잘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처방이 되겠죠. 어떻게 처방을 내릴 것인가가 결국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기능 향상과 부상 예방을 우리가 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공부하고 따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 조인트. 자,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 관절은 기본적으로 뼈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뼈 같은 경우는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 그다음에 티비아라고 하는 경골, 그다음에 아래서 중심을 받쳐주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렬이라는 걸 유지해주고, 이 관절 내에 있는 구조물들 보호해주는 파텔라, 크게 이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뼈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교재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 때로는 뼈와 그 근육을 이어주는 힘줄, 텐던이 있는데, 보통 이제 ACL,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 이 앞쪽에 있는, 그래서 이 티비아, 경골이 우리가 전방 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전방 십자인대, 마찬가지로 이 티비아, 경골이 후방으로 밀리는, 자, 이 티비아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잡아주는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티비아 경골이 후방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예방하기 위한 후방 십자인대,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이러한 인대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피머와 티비아가 바깥쪽을 꺾이는, 요 안쪽을 꺾이는 것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있는 이 내측인대, MCL이라고 하는 이 내측인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예방해주는 외측인대, 이렇게 LC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이 파텔라라고 하는, 우리가 슬개골 또는 뚜껑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슬개골이 좀 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탈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무릎의 안정성과 관련돼서 또는 이제 근육의 힘을 쓸 수 있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좀 기준을 잘 잡아주고 유지해주는 슬개골이 있으며, 이거를 또 이어주는 이 경골과 이어주는 이 슬개건, 이거는 인대라고 하기보다는 뭐 인대 성질을 갖고 있지만 힘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개건, 슬개심줄이라고 하는 요 이제 파텔라 텐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뼈와 뼈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잘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1차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인대 손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근육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을 위해서,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최대한 이 수축이 잘 되고 이완이 잘 돼야 우리가 신체 능력, 경기력, 또 빨리 움직이고 최대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육은 크게 2가지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에 있는 4가지 정도의 근육, 그래서 뭐 내측 관근, 외측 관근, 중간 관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조금씩,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조금씩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오리진 인서션이라고 표현하죠. 근육이 어디에서 붙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골반대에서 부착이 됐네요. 얘 같은 경우는 요 피머 대퇴골의 중간에서 붙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어떠한 움직임을 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관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얘는 아무래도 이 힙, 피머라고 하는 이 힙을 굴곡시켜주는,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아무래도 힘이 이 대퇴골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얘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릎을 펴는, 무릎을 익스텐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퇴사두근도 마찬가지지만 대퇴이두근, 햄스트링 근육의 이러한 기시점, 정지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임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스트링 같은 경우 손상을 당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섬유냐 바깥쪽에 있는 섬유냐에 따라서 우리가 햄스트링 손상을 당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무릎 관절을 굴곡시키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따라서 힙 관절을 IR, ER, 내외전, 외회전의 제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또 다음 시간에 나중에 집중 수업 시간 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육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냥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대퇴이두근 크게만 외우지 말고 그 각각의 대퇴사두근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근육, 몇 가지 근육에 대해서 기시점, 정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 근육이 다쳤을 때, 손상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때로는 이 동작할 때 아픕니다 했을 때는 그 근육, 대퇴사두근 전체가 다친 게 아니라 특정 어떠한 근육이 다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런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연골, 보통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많이 하죠. 위에 있는 이제 우리가 대퇴골,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경골, 피머와 티비의 사이에서 완충 역할,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 로딩,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뼈와 뼈가 손상되지 않도록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뭐 반원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반월상 연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외측, 내측은 약간 C자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고, 외측의 반월상 연골은 O자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모의 상완골 모양, 상과 내측 상과 외측 상과 보시면 요 외측 상과 내측 상과 이 모양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큰 형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 메디알 콘다일이라고 하는 내측 상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측 상가는 조금 작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은 톱니바퀴가 큰 거와 작은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무릎 관절의 우리가 움직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재활할 때나 우리가 어떤 처방을 낼 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전이 있습니다. 움직임, 기전, 메카닉 이게 있는데,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기본적인 이 해부학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관절면, 아티큘러 카티지라고 해서 여기 뼈가 있고 이 관절을 이루는 관절면이 있겠죠.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야 할 상태로 이렇게 매끄럽게 뽀얗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연골 손상이 있다게 되면 이런데 쿠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답니다. 이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 관절 연결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연골 손상, 관절 연골 손상,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뭐가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OCD라고 하는 박리성 골 연골염, 제가 한글 용어가 좀 어색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맥남, 벌사라고 하는 이 저맥남은 관절 주머니, 물 주머니, 윤활액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주머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해서 이제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이제 힘줄과 이렇게 쓸개건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외측관근, 중간관근, 내측관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마찰이 뼈와 이 근육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말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쓸개 골과 쓸개건을 이 티비아의 튜버클의 튜버로시티의 이제 조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마찰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속에서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액낭이 있고, 마찬가지로 요 우리가 티비아 안쪽에 우리가 내전근들, 뭐 햄스트링 근육 이런 것도 이쪽에 많이 붙는데 요 부위에도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어서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열도 나고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주머니, 윤활 주머니, 윤활액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ROM, 또 이제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무릎은 굽혔다, 폈다 두 가지 종목으로 두 가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엎드려서나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는 엎드려서 이걸 측정을 많이 하는데 좀 서서, 이 사진은 서서 했네요. 그래서 굽혔다, 폈다. 보통 이제 굽힘의 각도는 뭐 교재에서는 지금 150도까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엎드린 상태에서는 130도, 135도, 0도에서 이 0도에서 약 130도에서 135도까지 구부러지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동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0도 다 펴지는 게 이 기준으로 무릎이 이렇게 한 130도에서 135도 정도 굽혀지는 게 정상 범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구부러졌다 이렇게 0도까지 펴지는 게 기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심플한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라 생각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무릎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상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다음에 내측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골절이 있습니다. 급성 손상과 관련돼서는 보통 이제 파열이란 용어, 테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완전 손상을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보통 럽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파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테어는 이제 부분 손상, 살짝 찢어졌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 손상은 이 정상적인 정렬 상태에 있잖아요. 이 정상적인 정렬 상태의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것을, 이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손상을 많이 입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티비아가 경골이 우리가 전방 방향으로 앞으로 조금 밀리는 것을, 아무래도 관절이 많이 밀리게 되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관절 입장에서는 밀리게 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잡아주는 그 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떠한 우리가 특정 외력, 스트레스, 어떠한 이런 저항에 의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보통 지금 이게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완전 손상, 이 그림처럼 부분적으로 이제 찢어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다발 중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찢어졌죠. 이거는 부분 파열, 뭐 ACL에 테어가 있다, 파시알 테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손상은 어떻게 다치느냐.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 피머, 대퇴골이 내회전, 인터럴 로테이션 또는 메디얼 로테이션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터럴 로테이션이 발생하고 피머가 안쪽으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외반력, 발구스 포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바깥쪽으로 힘이 발생했을 때, 자, 대퇴골의 인터럴 로테이션,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의 발구스 포스, 외반력, 이게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이게 많이 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취약한 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이 풋이
이제 하체가 어쨌든 최대한 이제 발에 지면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기전이 발생했을 때 손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릎 손상과 관련돼서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많이, 그다음에 스포츠 현장에서 좀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손상을 당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치면 이제 군대를 또 이 수술하게 되면 군대에 면제되게 되는 수술이에요. 굉장히 큰 손상이긴 한데, 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K리그에서 굉장히 최고령으로 뛰고 있는 이동국 선수가 지금 41살인가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잘 뛰고 있는데, 이동국 선수도 이 전방인 십자인대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군대를 빼는 가장 큰 수술과 손상이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관리를 잘 하면 또 이렇게 잘 뛸 수 있다는, 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주변에 혹시 다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잘만 관리해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트레이너로서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측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티비아와 피머와의 각도가 많이 크게 벗어나게 되면 안쪽에서 잡아주는 이 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손상당하기보다는 어쨌든 컨택 스포츠 접촉에 의해서 보통 발생을 합니다. 이제 뭐 축구하다 보면 공과 상대방의 발과 내 발 그 사이에 이제 공을 놓고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빵 전달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꺾이고, 쉽게 해서 꺾인다는 표현이 발구스 포스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면서 안쪽에 있는 게 벌어지겠죠. 이 각도가 뼈와 관절면이,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서 내측에 있는 데를 잡아주는 이 인대가 늘어나고 뭐 부분 손상 또는 완전 손상을 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 인대도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잡아주던 인대가 좀 늘어난다, 손상된다, 파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측 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뭐 완전 파열돼도 수술을 거의 안 합니다. 최근에는, 옛날에는 수술을 시켰었는데 최근에는 안쪽에서 잡아주는 우리가 내전근들, 뭐 햄스트링 근육들이 얘네를 잘 단련시키면,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면 얘가 없어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상 당했다고 해서 물론 통증이나 이런 건 초반에 있겠지만 통증 조절만 잘 된다고 하면 사실은 수술을 안 해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월사 연골 손상. 자, 이제 반월사 연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이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자, 중간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그 포스, 위에서 또는 밑에서 눌리는 아니면 과도하게 꺾이는 이런 포스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을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반월사 연골 손상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로, 우리가 어떠한 레디알 방향으로 손상이 됐다, 호리존탈 방향으로 손상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주전자 모양으로 손상이 됐다,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손상이 됐다 해서 이 손상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심화된 내용이니까 교재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월사 연골은 그래도 레드존, 그 다음에 화이트존이라고 하는, 레드존은 그나마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는 혈액 공급이 좀 더 된다는 얘기는 힐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화이트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혈액 공급이나 이런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손상을 당하게 되면 꼬매는 것보다는 그냥 도려내는, 정리하는 이러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월사 연골은 어디 부위에 따라서 손상을 당했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손상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재활 방법이나 우리가 주어야 할 처방이 각각 달라질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안쪽에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 이렇게, 무릎 관절이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리지만 대퇴골과 무릎 관절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쪽에서 안테리어 혼에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 뭔가 어디에서 겹칠까요? 풀 익스텐션 상태에서 그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을 쫙 폈을 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저항, 로딩을 받기 때문에 앞쪽에서 손상당할 그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혼이라고 하는 PH라고 하는 포스테리어 혼에서 만약에 손상을 당하게 된다면 무릎을 쫙 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부렸을 때, 최대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 부위에 압박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습니다. 로딩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우리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환성 연골을 다쳤을 때 의심이 됐을 땐 우리가 무릎을 쫙 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지, 쫙 구부렸을 때 통증을 발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고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골절과 근육 손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급성 손상을 당하면 전방 십자인대 손상 따로, 내측인대 손상 따로, 반환성 연골 손상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독 손상이냐 해서 뭐 ACL이든 MCL이든 메니스커스든 하나만 손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심한 우리가 압박력에 의해서 동시에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만 다치는 게 가장 좋고, 좀 동시에 다치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 기간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 많기 때문에 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 손상이냐 동시 손상이냐에 따라서 우리 재활이나 관리,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성 손상입니다. 슬개건염, 슬개건, 우리가 슬개건 또는 이제 파텔라라고 하는 이거를 싸고 있는, 이어주는 요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이 좀 만성적으로 자꾸 사용되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다 보면 이렇게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이렇게 파열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퇴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파텔라, 이 이 대퇴골이라고, 슬개건이라고 해서 이 뚜껑뼈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이 관절면과 관절면에 마찰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특정한 대퇴사두근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고 뚜껑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 근육, 바깥쪽 근육, 가운데 근육이 이상적인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비율인데 안쪽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다 하면 이 뚜껑뼈의 정렬, 슬개건의 이 정렬이 아무래도 관절이 있고 바깥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여기 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 관절면과의 마찰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당연히 염증, 막 이렇게 연골이 닳고하겠죠.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있는 뭐 IT 밴드, 장경인대 또는 외측 강근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여기에 뚜껑뼈랑 연결이 되어 있는, 슬개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의 영향으로 받은 힘의 그 비율적인 영향에 의해서 안쪽이 아니라 요 슬개건이 바깥쪽으로 많이 위치합니다. 그럼 바깥쪽 관절면과 많이 마찰을 일으키겠죠. 그럼 마찰에 의해서 열도 발생하고 염증도 발생하고 관절 표면이 거칠거칠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통, 보통 이제 우리가 오스굿 또는 오스굿 C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장, 이제 유소년 선수, 특히 성장기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뭐 일주일 사이에 뭐 5cm, 뭐 한 달 사이에 5cm, 10cm 이렇게 크는 선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성장통은 왜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이 뼈의 길이는 커졌지만 뼈와 뼈를 이렇게 힘을 작용하는 이 근육의 사이즈 길이는 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끝에, 이제 가장 끝에 붙어 있는 가장 취약한 요 부분에 부담이 많이 가고, 때로는 심한 경우는 이게 뼈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을 발생을 하는데, 정말 재미난 건 병원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다 처방을 내리긴 하는데, 정말 이 만성 통증은 정말 뭐랄까, 이 염증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다쳐서 아픈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 근육이 스트레칭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뭐 슬개건염 또는 대퇴통증 증후군, 특히 이제 성장통이라고 진단을 받고 이제 선수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통이라고 해서 얘가 진단을 받았는데 너 한 달 사이에 키가 얼마나 컸니? 라고 물어보면 2cm 컸대요. 1cm, 2cm 컸대. 이 진짜 1cm, 2cm 커서 근육의 길이가
장력이 발생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이게 성장통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 통증은 사실은 스트레칭만 잘 시켜줘도 통증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염증약 주고 해서 통증이 안 없어지는 경우는 이 스트레칭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들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킥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키킹이라고 하는 이 킥하는 동작이 많은데, 킥할 때 보면 상대적으로 이 햄스트링 근육에 신장성 수축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축을 자 뒤로 빵 젖혔다가 앞으로 빵 차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햄스트링 근육은 어때요? 늘어나죠. 근육이 자꾸 늘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늘어나는 반복적인 이 자극이 계속 한없이 늘어나기만 할까요? 자꾸 늘어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햄스트링은 자꾸 짧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짧아지다 보면 우리가 주둔근과 기랑근의 관계를 보면, 자, 주둔근이 잘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기랑근이 잘 늘어나야 돼요. 자, 주둔근이 힘을 잘 써지기 위해서는 기랑근이 잘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잘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뒤쪽에서 잡아주는 이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져 있어요. 짧아져 있다고 하면, 꽉 잡혀 있다고 하면 앞쪽에 힘을 쓸 때 여기가 힘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잘 못 쓰겠죠. 제한이 많이 걸리고 힘들게 쓰겠죠. 근데 최고의 힘을 쓰긴 써야 되는데 여기가 잘 힘을 못 쓰니까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슬개골 주변에 장력이 많이 걸려요. 때로는 힙 조인트 여기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위쪽에 있는, 아래쪽에 기시 정지에 있는 이 부위에 굉장히 장력이 많이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에 있는 기랑근 햄스트링이 잘 늘어나야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잘 수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꽉 잡고 있다고 봐요. 기랑근이 꽉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때 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힘이 최대한 우리가 잘 앞으로 전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뒤쪽의 영향 때문에 앞쪽에서 힘을 제대로 못 쓴다. 근데 여기에 따른 뭐 저항, 스트레스, 이러한 중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여기서 커버가 되고 힘을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힘을 못 받으니까 요 위쪽에 있는 이제 대퇴사두근이 기시되는 이 위쪽 고관절 부분 또는 아래쪽에서 힘이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작은 구조물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이 반복적인 이 트라우마 또는 이 힘의 전달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 염증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파서 오지만 사실 얘의 원인은 진짜 이 원인이 아니라 뒤쪽에서의 스트레칭 문제. 얘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쓸 거며, 이 힘을 못 쓰는 것 때문에 다른 부위가 옆에 있는 짝꿍 녀석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녀석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부위에 염증이나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트레이너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만의 스트레치, 한 번만의 매뉴얼 테크에서 이 통증이 없어져서 선수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처방하고 관리해준다고 하면 병원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게 왜 통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손상을 당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수술절 치료를 좀 많이 하죠. 크게 다친 경우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에서 전방 십자인대를, 기존에 있던 전방 십자인대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뼈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인공 인대를 넣고, 보통 자가건, 타가건 내 부위의 신체 부위에서 일부분을 떼서 이것을 다시 연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타가건, 사체죠. 보통 죽은 사람의 그 특정 어떠한 인대, 심줄 부위를 떼와서 이제 이렇게 고정을
처음에 생긴 것과 비슷하게 고정을 하겠죠. 그래서 끝에다 스크류, 나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반월상 연골 봉합술 절제술, 자 이렇게 꼬매게 되면 이걸 봉합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페어라고 하는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상 부위가 좀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다,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될 수 있다 하면 뭐 이렇게 도려내기도 합니다. 이걸 그냥 도려내서 있기도 하는데, 이거 뭐 꼬매는 거냐 도려내는 거에 따라서 재활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천공술이라고 해서 관절 연골면에 어쨌든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서 여기가 닿는다, 조금 염증이 발생한다, 좀 깎였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손상된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요 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도록 유도를 해요. 그 이제 혈액 내에 있는 치료 인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관절면이 메꿔질 수 있도록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이거는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선수들이 수술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수술이 있다 하시면 알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치료 재활 운동이 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어떤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떠한 재활 운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 이제 모든 것은 트레이너가 사실 결정합니다. 무조건 이 물리치료, 주사, 충격파 이런 것들은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긴 한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이 스스로 가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제 재활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 의무팀장, 의무 트레이너 이런 분들이 야 병원에 가서 이러한 치료를 받아보자, 아프다고 해서 다 주사 맞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초기에 이러한 상태니까 우리가 염증 유도, 힐링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사를 맞아보자, PDRN을 맞아보자, PRP를 맞아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너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반해서 병원을 같이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충격파, 이게 다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보존적 치료,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이런 걸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고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쳤을 때 어떤 관리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선수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자고 이제 결정하기도 하고, 이제 운동팀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팀, 운동팀 이런 데서는 사실은 치료실이 다 있기 때문에 치료실에 이러한 주사를 빼고 뭐 물리치료 장비, 충격파 장비 이런 것들 간단하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레이너들이 이런 것들 선택을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 초기 손상을 당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염증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어떠한 치료, 적절한 초기 치료,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만성 통증, 이 초기 통증과 만성 통증을 이제 비교하는 거는 뭐 힐링 스테이지라고 해서, 야, 뭐 이 염증이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발생하느냐, 손상된 이 연부 조직들이 리모델링이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느냐, 뭐 보통 0일에서 21일, 약 3주면 0에서 21일 정도 되면 뭐 웬만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따라서 이게 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도 우리가 트레이너들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힐링 스테이지와 관련돼서는 또 집중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결정은 트레이너가 한다.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제 재활 운동도 이제 트레이너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통증 조절 단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싱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ROM 운동, 관절 가동 범위를 할 것인지, 때로는 매뉴얼 테크닉, 상처 직접적인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냐,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근육들이 타이트해져서 그 부담에 의해서 그 장력, 그 장력에 의해서 좀 통증이 발생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뭐 아이싱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싱을 할 것이냐, 또 아이싱만 할 것이냐, 핫팩, 부드럽게 해준 핫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것은 트레이너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수술적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이 그냥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어디 병원에서 수술할 것이냐, 정말 수술할 것이냐,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선수 트레이너, 의무 트레이너가 해야 할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들이
어떠한 처방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 각 재활운동 단계, 이 뒤쪽에서 나와 있는 컨디셔닝 단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트레이너의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우리 허리 관절, 그 다음에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에도 동일하게 겹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정말 이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단계는 요 단계 통증 조절 단계에서 하는 아이스, 그 다음에 스트레치, 그 다음에 뭐 유연성 운동, 매뉴얼 테크닉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단계에서 하는 관절별, 주요 이 관절의 움직임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근력 운동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밸런스 운동 또는 고유수용 감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프리오셉티브와 관련된 운동들, 마찬가지로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해야 할 기본적인 동작들, 그다음에 복귀할 때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통증도 페인프리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앞에서 하는 것들도 다 아무 문제 없이 했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트레이너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간단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과정, 집중 수업 시간 때 이걸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그렇지만 큰 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중 수업 시간 때 좀 하실 거라고 보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술 결정도, 수술하는 건 의사가 하지만 수술 결정을 의뢰하고 추천하는 건 보통 트레이너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충격파차 이런 것도 병원에서 또는 물리치료사,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해주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엔 트레이너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재활운동은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너 중심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겠죠. 이러한 단계별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트레이너가 결정한다.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통증 조절을 할 때 얘가 근력이 부족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불안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건지, 힘을 발생해야 되는데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뭐 통증이 있어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력이 부족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밸런스 능력, 감각 능력이 떨어져서 불안해서 통증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내가 어떠한 관리와 어떠한 처방을 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컨디셔닝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픈 선수들도 있고 안 아픈 선수들도 있는데, 아픈 선수들은 안 아프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운동과 관련된 처방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아프다고만 해서 사실은 재활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지만 더 좋아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트레이너의 관리와 처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SSC,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하는,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과 관련된 기능 향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RFD, 우리가 단순하게 힘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 생성 비율이라고 하는 이 RFD, 힘을 최대한 빠른 속도 안에서 최대 힘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천천히 힘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파워를 최대한 빠르게 힘쓰는 게 굉장히 운동선수들한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리액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라고 해서 반응 근력, 관절이 눌렸는데 점프 뛰기 위해서 그냥 눌렸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빠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운동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선수는 축구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축구 선수인데 키가 한 170, 1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선수인데 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지금? 좋다. 그렇지. 아니야, 너무 세게 잡아 당기지 말고 지금 살짝만 어때요? 해줘. 그쵸. 그렇지. 탄력. 좋아. 탄력 좋다. 좋아요. 그렇지. 아킬레스. 좋아요. 자, 이 선수가 단순하게 허벅지 근육만 좋다고 이 탄력이 나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쇼트닝 최대한 SSC, RFD,
RSI 이런 요소들이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키가 작지만 웬만한 이 점프 능력이 다른 키 큰 선수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드가 운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한번 팡 치면 수비수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후면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자, 뒤쪽에서 보는 모습. 탄력, 순간적인 힘, 좋다. 스피드, 파워가 굉장히 좋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스티프 지금 앞쪽에서 이런 것들 다 고려돼서 이러한 퍼포먼스 선수들의 능력이 나온 건데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뻣뻣함, 뭐 이렇게 강직도, 경직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발목의 관절이 보통 우리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 스티프니스 너무 이 강성이 약하면 자, 이 발목이 흔들리고 약하면 빨리 움직이고 빨리 방향 전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발목이 너무 뻣뻣해요. 너무 뻣뻣하면 빠르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절 강직도 또는 이제 근육의 경직도가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과연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안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이제 집중 시간대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결국엔 부상당하고 수술하고 우리가 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고 또 컨디셔닝을 할 때 재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데 교재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집중 수업 시간 때 좀 자세히 안내를 할 것이며 요 스티프니스 강직과 관련된 스티프니스와 관련된 것은 5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과 또 이제 박사 과정을 같이 마친 우리 다른 박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할 예정이에요. 이 온라인 컨퍼런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 공유를 해드렸을 때 이제 실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측정하는구나 이렇게 또 현장에서 사용해서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자, 정리 오늘도 지금 50분이 훌쩍 지났네요. 또 여러분들이 속으로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오늘 이번 시간에 다른 무릎 관절의 내용을 또 정리를 하자면 일단 무릎 관절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다. 우리가 발목 관절은 보통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무릎 관절은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이다. 또 그 위에 있는 고관절은 마찬가지로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체에서 가장 큰 파워와 힘을 낼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정성이 필요한 관절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일단은 큰 파워,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큰 파워를 낼 수 있을까요? 큰 스피드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통증 관리가 중요하며 통증이 없더라도 최대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스피드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기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출석 확인 및 퀴즈입니다. 기간 절대적으로 엄수해 주세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기간을 넘기게 되면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학교에서 사실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안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지사항 이제 공문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중간고사를 보는 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말고사를 안 보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긴데 그럼 뭘로 평가를 할까요? 출석률과 여러분들이 내준 이 퀴즈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출석과 퀴즈로 이제 평가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걸 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 시간에 출석해 준 거, 제 시간에 퀴즈 내용을 인터넷에서 막 긁어다가 막 대충, 또 사실은 어떤 분들은 1분 간격으로 다른 분이 보내주긴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은 분들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겠죠. 이런 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드린 퀴즈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 있게, 조금 성의 있게 잘 퀴즈를 답변을, 양식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내용을 성의 있게, 제가 퀴즈를 내는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PT에는 제가 지금 퀴즈 내용을 넣어 놓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이번 주 퀴즈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난 축구가 좋다, 때로는 나는 야구가 좋다, 그 다음에 나는 뭐 배구, 농구가 좋다, 이러한 종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서 그 무릎 관절이 차지하는 움직임 또는 특성,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체, 몸통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몸통 스피드가 중요하지만 무릎을 씁니다. 네, 무릎을 씁니다. 무릎의 회전이 중요하고 하체에서 버텨주는 이 기준, 버티는 힘이 있어야지 또 그 위에서 몸통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특성을 간단하게 조사하고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은지 의미를 만들어서 저한테 퀴즈를 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일단 기간은 내일 하루 뒤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그 30분 넘으면 저희가 출석 안 한 걸로 할 것이고, 기간은 꼭 엄수해 주시고, 이번 주 퀴즈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축구에서 달리기, 킥킹 동작,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무릎 관절이 이렇게 동작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좋아하는 종목에서 무릎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잘 넣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간 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퀴즈 내용, 좀 제가 드린 의도, 교과서에서 쫙 인터넷에 긁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첨언해서 이제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부족한 내용,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실 때 같이 아이디어나 그러한 수정사항, 어떤 것들이 부족한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들 내용을 같이 첨언해서 주시면 제가 다음 수업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얼른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도 허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